데카르트의 방법서설과 성찰, 생각으로 존재를 증명하다. 데카르트의 생각으로 존재를 증명하는 과정은 근대 철학의 출발점으로 평가받으며 모든 지식의 확실한 토대를 찾으려는 집요한 노력의 산물입니다. 그가 어떻게 사유를 통해 존재를 입증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근데 이 말이 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왜 이 한 문장이 세상을 바꿨다고까지 하는 걸까요? 오늘 저랑 같이 그 혁명적인 의미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문장 정말 유명하지만요. 이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데카르트가 벌였던 그 치열하고도 혁명적인 여정. 사실 그게 진짜 핵심이거든요. 자, 그럼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데카르트가 어떤 시대를 살았는지부터 시작해서 그가 어떻게 단 하나의 확실한 진리를 찾아 나섰는지, 그리고 그 생각이 어떻게 정신과 육체라는 두 개의 세계를 만들었는지 살펴볼 겁니다. 또 현대에 와서는 어떤 도전을 받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우리에게 남긴 엄청난 유산은 무엇인지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대를 한번 17세기 초로 되돌려보죠. 이때 유럽은요, 한마디로 지적인 대혼란기였습니다. 수백 년간 절대 진리라고 믿어왔던 종교적 권위나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는 감각 같은 것들이 글쎄 이제 더는 믿을 게 못 된다는 생각이 스몰스몰 퍼져나가던 그런 불안의 시대였죠. 젊은 데카르트가 보기엔 당시 학문 세계는 정말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게 맞다 하면 저 사람이 저게 맞다 하고 뭐 하나 확실한 건 없이 끝없는 말싸움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의 책 방법서설을 보면 이 답답함이 그대로 느껴져요. 도대체 내가 발 딛고 설 단단한 땅이 하나도 없잖아. 바로 이런 심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데카르트가 뭘 했을까요? 아주 급진적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좋아, 이판사판이다. 아예 모든 걸, 정말 모든 걸 다 의심해보자. 이렇게 결심한 거죠. 진짜 단단한 기초를 찾으려면 일단 낡은 건물은 전부 무너뜨려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데카르트는 그의 책 성찰에서 이걸 방법적 회의라고 불렀는데요. 말 그대로 의심을 하나의 방법으로 써먹은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게 진짜일까? 혹시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 한술 더 떠서 어떤 전능한 악마가 작정하고 나를 속이고 있는 거라면? 심지어 1 더하기 1은 이라는 수학적 진리까지 의심의 도마 위에 올려놓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것을 의심하는 과정 끝에서 정말 번개 같은 깨달음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온 세상을 다 의심해도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지금 의심하고 있는 나 자신의 존재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악마가 나를 속이려고 해도 속임을 당하는 나는 있어야 하잖아요? 이 깨달음이 바로 그 유명한 코기토 에르고숨, 즉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다른 모든 건 다 가짜일지 몰라도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이 사실만큼은 100% 확실하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지식의 출발점이 될 유일하고도 확실한 진리였던 거죠. 자, 이렇게 나라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발판을 찾았으니 이제부터는 그 위에 새로운 지식의 집을 지어야겠죠? 데카르트는 방법서설에서 아주 체계적인 4가지 규칙을 세웁니다. 첫째, 누가 봐도 명백한 것 아니면 절대 참이라고 받아들이지 말 것. 둘째, 어려운 문제는 최대한 잘게 쪼개서 분석할 것. 셋째, 가장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복잡한 것으로 나아갈 것. 마지막으로 혹시 빼먹은 건 없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검토할 것. 어때요? 꼭 수학 문제 푸는 과정 같지 않나요? 그만큼 명료하고 확실한 방법을 원했던 겁니다. 나는 생각하는 존재다. 이걸 확립한 데카르트는 이제 이 출발점에서부터 세계를 다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그의 철학에서 가장 유명하면서도 가장 논란이 많은 아이디어가 등장하게 되죠. 그건 바로 심신이원론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정신과 우리의 몸은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종류의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이 세상은 딱 2가지 종류의 실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바로 생각하는 것과 공간을 차지하는 것. 이 둘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죠.
정신, 즉 사유하는 실체는 뭐랄까 부피도 없고 무게도 없고 공간을 차지하지도 않는 순수한 생각 그 자체입니다. 나눌 수도 없죠. 반면에 우리의 몸, 즉 연장된 실체는 그냥 공간을 차지하는 물질 덩어리예요. 분해할 수 있고 생각하는 능력은 전혀 없는 일종의 정교한 기계 같은 거죠.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진짜 나는 이 살과 뼈로 이루어진 몸뚱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본질, 즉 나의 정신, 나의 영혼은 이 육체라는 기계와는 완전히 독립된 존재라서 육체가 사라져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와, 정신과 육체를 이렇게 깔끔하게 나누다니 정말 혁명적이죠? 하지만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분리가 오히려 아주 골치 아픈 질문들을 낳았고, 이 질문들은 지금까지도 철학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현대 철학자 데니엘 데니스 비판이 아주 재밌는데요. 데카르트의 생각은 마치 우리 뇌 속에 작은 스크린이 있고 나라는 꼬마 유령이 조종석에 앉아서 그 스크린을 보고 있는 데카르트 극장 같다고 꼬집었어요. 데니스는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의식은 그런 중앙 관제탑 같은 게 아니라 뇌의 여러 곳에서 수많은 정보들이 동시에 처리되는 복잡한 과정이라는 거죠. 마치 컴퓨터처럼요. 다른 비판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스피노자 같은 철학자는 정신이랑 몸이 어떻게 완전히 다른 거냐, 그냥 하나의 실체가 가진 두 개의 다른 얼굴 같은 거지 라고 주장했고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이거예요. 아니, 물질도 아닌 정신이 어떻게 물질 덩어리인 우리 팔다리를 움직이게 하냐는 거죠. 둘이 대체 어디서 어떻게 만나냐는 겁니다. 이 질문에 데카르트도 명쾌하게 답하지 못했거든요. 또 동물을 영혼 없는 기계로 취급해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는 빌미를 줬다는 비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비판을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데카르트의 중요성이 깎이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의 영향력은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확실성을 찾으려 했던 그의 탐구는 서양 사상의 물줄기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인식론적 전환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철학의 주인공이 바뀐 겁니다. 그전까지 철학의 주인공은 신 혹은 이 세상 그 자체였어요.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같은 걸 고민했죠. 그런데 데카르트가 잠깐만, 그보다 먼저 내가 대체 뭘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이 질문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외치면서 철학의 스포트라이트를 외부 세계에서 나, 즉 생각하는 인간 주체로 확 돌려버린 겁니다. 바로 이 지점, 모든 진리의 출발점을 나의 이성에서 찾았다는 것. 이것이 데카르트를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지식의 권위가 신이나 교회에서 우리 각자의 이성으로 넘어오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셈이죠. 그리고 이 위대한 전환이 훗날 계몽주의와 현대 과학이 발전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연 것이고요. 그리고 이 위대한 질문은 4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인공지능이 우리처럼 어쩌면 우리보다 더 잘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과연 생각한다는 건 대체 뭘까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우리의 존재를 증명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문제 아닌가요? 데카르트는 철학사의 수평선 너머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등불이자 우리가 사유의 길을 잃을 때마다 돌아와야 할 영원한 이정표다. 그의 방법서설을 다시 펼치는 행위는 우리 각자가 자기 삶의 주인이자 인식의 주권자로 거듭나겠다는 결연한 다짐과도 같다.